저는 지역 콘텐츠 발전소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정명진이라고 하고요. 작년에 비슷한 강의를 맡아서 여기서 수업을 3차례 정도 했었습니다. 네, 했었고 올해는 2차례 강의를 의뢰받아서 왔고요. 충남 홍성에서 왔습니다. 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기자 생활을 10년 정도 했는데 두 분은 아시는 이야기 계속 들으실 것 같아서 지난번에 선생님 그 3차례 다 참석하시진 않았죠? 마지막에 오셨고 그쵸? 못 왔어요 마지막에. 선생님은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 못 들었던 이야기를 들으시려고 아마 제 소개는 들었을 텐데 아무튼 서울에서 기자 생활을 5년 정도 했었어요. 그때는 뭐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이쪽이라서 되게 거시적인 이야기들을 기사로 썼었고 금강산은 한 10번 정도는 갔어요. 이 뭐지? 이산가족 상봉 취재가 대부분 금강산에서 있어가지고 네. 그랬었고 평양에도 가봤습니다. 평양에서도 단독 취재를 했었어요. 북한에 민감한 걸 취재 못하니까 북한에 있는 IT 그 정보기술, IT 인재 교육을 북한이 좀 생각보다 그때 남북 교류가 좀 이루어질 때였는데 남북 경협이라 그래가지고 경제 협력을 할 때였어요. 이게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IT 기업인들을 데리고 가서 북한의 IT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협력하는 이제 그런 거 하느라고 평양에서 한 4박 5일 취재를 한 적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일을 하다가 기자 생활 5년이 됐고 그때 저는 부산이 고향이고 부모님은 삼천포라는 지금 사천으로 바뀐 곳에 시골에 살고 있고 시골 출신인데 서울에서 계속 살고 싶죠. 촌놈들은. 근데 제 와이프가 서울 토박인데 서울에 태어나가지고 이 서울 토박이 이 와이프는 시골 사는 게 꿈인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 때문에 제가 충남 홍성으로 기촌을 했습니다. 네, 기촌을 해서 거기서는 지역신문 기자를 또 5년 정도 했고 기사를 한 10년 정도 쓰다 보니까 기사 쓰기가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도 조금 재밌는 글쓰기입니다. 원래 제가 보통 이제 충남단이나 뭐 어제는 화성을 갔다 왔는데 요즘에는 곳곳에서 이렇게 뭐 기자단을 많이 마을 기자단, 주민 기자단들을 발굴을 하고 있어가지고 강의를 하면 보통 한 4강에서 5강 정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보통 기자들이 기사 쓰는 보도 기사 쓰는 방법 중에 아주 기본적인 스트레이트 기사라는 게 있어요. 정보 전달하는 스트레이트 기사. 그 수업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어요? 안 들으는 것 같죠? 기억 못 하실 수도 있고. 선생님 그때 들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 스트레이트 들으셨죠? 네, 스트레이트 기사 쓰기 하나랑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소개하는 인터뷰 기사. 네. 세 번째가 이 탐방 기사. 오늘은 제가 요청받은 제가 뭐 기획을 탐방으로 했는데 탐방 기사. 그리고 에세이 기사. 에세이 쓰기. 요 정도로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튼 여러분들이 혼자 써서 혼자 보는 게 아니잖아요. 써서 누군가한테 내보여야 되는 건데 어디에 어떤 주민 기자단 뭐 요즘에 SNS 서포터즈 이런 걸 활동을 할 때 금방 제가 말했던 4가지 종류의 글쓰기만 익히고 계시면 어떤 글이든 쓸 수 있거든요. 네. 아무튼 그 중에서 제일 재미없는 게 스트레이트 기사입니다. 원래는. 근데 그 주민분들은 그러니까 기자들은 그걸 몸에 익혔기 때문에 금방금방 쓰는데 처음 배우다 보니까 되게 신기해하시고 도움은 또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수업을 들었던 분들도 여기 오늘 참여하신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세종에서 제가 강의할 때 스트레이트 기사, 인터뷰 기사까지 했거든요. 탐방 기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탐방 기사만 해서 이제 기사를 한번 써보게 될 건데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앞에 말했던 스트레이트 기사 쓰는 게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기자를 그만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기자를 그만두고 내가 쓰고 싶은 글 조금 이렇게 좀 자유로운 글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글만 써서는 못 먹고 살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지금은 두 번째 회사를 창업했는데 5년, 6년 전에 7년 전이 벌써 7년 전이 됐군요. 7년 전에 첫 번째 회사를 창업해서 저처럼 기초난 친구들 비슷한 나이 또래 그때 30대 중반이었는데 친구들을 모았어요. 그 서울에서 이런 미디어 활동을 하다가 기초난 친구들을 모아서 글 쓰고 영상 만들고 뭐 라디오 팟캐스트도 하고 뭐 행사 기획도 하는 그런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이제 각자가 이제 사업체를 꾸려서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회사를 창업해서 있고 주로 제가 하는 일은 지역 주민과 함께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름이 지역 콘텐츠 발전소잖아요. 지역 콘텐츠가 발전하는 게 예전에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 한참 기자 그만두고 요즘에 미디어 환경이 확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뭐 종이, 인쇄물, 뭐 방송, TV, 라디오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유미디어 같은 게 더 많이 영향력을 미치죠. 서울에서 가끔씩 그런 컨퍼런스를 해요. 유미디어 컨퍼런스나 이런 걸 좀 합니다. 그 중에서 뭐 싼 거는 뭐 참가비가 한 30만 원, 며칠 동안. 다른 건 100만 원 이렇게 비싼 데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더 돈을 내고 듣습니다. 들으면 막 최신 컨텐츠의 흐름을 알 수 있거든요. 그 최신 컨텐츠 흐름을 비롯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화 할지도 막 아이디어를 얻게 돼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충남에 딱 오면 2년 뒤에 그게 유행이 돼요. 그만큼의 시간차가 있어요. 수도권과 서울에서 막 활발하게 있으면 지역에는 한 2년 뒤쯤에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이걸 빨리 도입하면 2년 동안은 저만 선도적인 게 되잖아요. 전국 서울에서는 평균일지 모르지만 그게 지역 콘텐츠를 발전시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봤자 제가 지금 생각은 뭐냐면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지금 계시는데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미디어에 공유하지 않으면 이건 콘텐츠 발전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일부 전문가가 계속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수업을 듣고 글도 쓸 줄 알고 영상도 만들 줄 알고 그거 가지고 뭐 팟캐스트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네.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나 주변의 이야기나 이 마을의 이야기들을 직접 콘텐츠 제작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작업들을 교육도 많이 하러 다니고 교육만 하지 않고 이렇게 발굴된 분들과 함께 어떤 소식지를 만든다거나 책을 만든다거나 뭐 영상이나 뭐 마을 라디오 방송을 운영한다거나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저에 대한 궁금함이 있으신가요? 됐나요? 이 정도 설명하면 됐나요? 네, 나중에는 질문하셔도 답 안 할 겁니다. 자, 제가 항상 수업할 때는 제 수업은 뭐 어떤 강의든 마찬가지겠지만 컨텐츠 제작 관련해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듣기만 해서는 절대로 배울 수 없어요. 자기가 직접 해보고 그걸 피드백해야지만 자기 있게 되는데 마을 아카이빙이라고 해서 요즘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역, 특히 농촌 지역은 기록되지 않고 사라지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미 또 빈집도 늘고 사람들도 나이 들어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마을 아카이빙이라는 게 되게 강조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 2005년? 지금으로 한 15년, 17년 전 제일 처음에 전북 진안군에서 마을 조사단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네, 그 서울에 있는 청년들 중에 기촌하고 싶은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진안에 살게 하면서 마을을 조사하게 했어요. 네, 그게 그 전에 일본에서 했던 방식을 갖고 온 건데 그래서 마을 조사를 하면서 그런 거의 처음 있었겠죠. 마을 단위 안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고 어떤 자원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조사해내는 것 자체가 그때는 되게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마을 관련해서는 이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퍼졌어요. 요즘에는 마을 조사단이 거의 전국마다 시군마다 다 있어요.
세종은 잘 모르겠습니다. 세종은 이 공동체 센터 안에 마을 자치가 다 있어가지고 그렇죠. 보통은 충남 단위 안에는 시군마다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라고 따로 있어가지고 그 역할을 같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마을 조사를 해서 만들었는데 그때 2005년도에는 되게 의미 있었겠지만 2005년이 아니라 2003년 뭐 20년 전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아카이브의 개념을 보면은 이 조사를 그동안 어떤 자료들을 조사해서 획득하잖아요. 그리고 관리를 하죠. 아마 선생님께서 해서 2년 동안 활동은 이 기록물을 모아가지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 책을 만들었을 텐데, 네. 요 작업까지만 끝나고 요 뒷작업으로 넘어가지가 않았어요. 기록해놓은 많은 이제 기록물들이 진짜 기록을 위한 컨텐츠인 거지. 이게 다시 오프라인 전시, 책자, 홍보물, 교육자료 컨텐츠로 처음에 주민단체, 관공서, 언론사에서 받았던 자료들이 다시 이렇게 배포되는 활용 부분이 이게 마을 조사단 안에서는 제대로 안 된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마을 조사야 이 표가 있으면 이렇게 표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조사하면 되는데 뭐 이야기하면 녹음해 놓고 아니면 녹취를 풀면 되는데 이걸 다시 누군가가 읽을만하게 컨텐츠로 만드는 일은 또 다른 역량을 요구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게 잘 안 됐어요. 요즘 들어서 요거를 강조하는 지역들이 많아졌어요. 이미 조사는 좀 많이 했으니까. 아마 두 분이 하실 일도 그런 게 아닐까. 두 분은 아무튼 컨텐츠 제작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또 젊으시기도 하고 경험도 있으니까 이미 조사된 내용들을 가지고 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네. 다른 게 보면 마을 관련된 자료들 보면 다 논문이에요. 마을이라는 내용물하고 논문이라는 이 형식은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마을 사업하면 이게 보통은 이제 농식품부에서 옛날에 주축으로 했었고 이제는 이제 지자체로 이양이 됐던 마을 관련된 공동체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처음에 시작할 때 현장 포럼이라고 해서 마을에서 이제 주민 활동을 할 때 외부 전문가 또는 컨설팅을 하는 업체에서 와가지고 마을을 이제 자원이 뭐가 있는지 기록하고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들어가지고 마을 계획을 짜요. 근데 그러고 나서 현장 포럼 보고서가 나오는데 결과물이 논문이에요, 논문. 왜냐하면 이분들은 박사학위 받고 석사학위 받았던 논문 썼던 분들이라서 그래서 아직까지 농촌 콘텐츠가 논문화돼 있어요. 주민들은 읽어도 자기 마을 이야기인데 아무 감흥이 없는. 네. 제가 만들고 싶은 지역 콘텐츠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진짜 마을을 마을답게 사람 사는 이야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그런 이야기일 텐데 아무튼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책은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책자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책자의 형태가 이 기록물에 가까운지 컨텐츠에 가까운 이게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컨텐츠에 가까운지는 또 다른 문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마을 조사를 할 때도 이미 이 조사를 해서 활용하는 것까지 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세종시는 작년에도 와봤지만 이 앞부분의 조사보다는 활용에 방점을 찍고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그냥 온라인에 올리는 그런 기사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이 두 개가 좀 약간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계속 또 컨텐츠를 만들 때는 선택과 집중, 선별하는 작업들 있잖아요. 어떤 글감들을 내가 취재한 것 중에 어떤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들 것인지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빠져버리는 기록물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은 기록대로 하고 그거를 또 컨텐츠로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주로 강의를 하러 가는 곳이 저는 아까 말했죠. 마을 주민들 제일 좋은 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직접 쓰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 마을에 사는 분들이 직접 자기 마을 이야기 쓰는 게 좋아서 진짜 한 번도 초등학교, 중학교 보통 뭐 고등학교까지 나오신 분도 없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처음으로 글쓰기를 해보겠다고 하는 부녀회장님들
이런 분들 강의를 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데, 자, 두 분은 글도 쓰셨으니까 나머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글하고 조금 가까우신 분이니까 이 글쓰기와 운동의 공통점, 아무튼 글쓰기와 운동에 다른 얘기가 딱 넘어오긴 했는데 제가 드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문학적 글쓰기는 예술적 영역이라면 미디어 글쓰기는 기술이라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문학적인 글쓰기는 타고나야 되지만 선생님 말했듯이 미디어 글쓰기는 기술이기 때문에 배우고 연마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실제로 5, 6년 정말 뭐 펜 놓은 지 4, 50년 된 분들도 기술을 알려드리면 그걸 따라 하시면서 한 편의 글을 만드셨어요. 제가 태안에서 마을 에세이 쓰기 수업을 하고 책을 만든 적이 있는데, 다들 그런 분들이겠죠. 이게 어떤 의미였냐면, 마을을 자기 이야기로, 자기가 살았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마을을 이야기해보자, 써보자 이래가지고 에세이를 썼는데, 저는 다른 수업보다 훨씬 좋았던 게, 태안이 바닷가고 갯벌이 많잖아요. 한 20편이 모이니까 이 진짜 책에서 갯벌 냄새가 날 정도로 그 향토적인 그 지역만의 그게 너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릴 때 학교 갈 때 이게 산길이니까 빨리 가려고 맨날 갯벌을 따라서 갔대요. 학교 가는 길이 갯벌이었대요. 이런 생각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하는 뭐 마을 기자단, 주민 기자단을 통해서 신문 만들 때도 그 스트레이트 기사라는 어떤 기자들이 쓰는 형식이지만 한두 번 하다 보면은 이제 배워서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기술의 영역이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선생님은 글쓰기와 운동이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일단 꾸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제가 기자를 하면서, 아무튼 서울에 있을 때 인터넷 신문 기자였고 여기는 주간 신문이었는데, 하루에 인터넷 신문 있을 때는 2개, 3개 정도의 기사를 썼고, 그리고 여기서는 일주일에 뭐 한 15개 이렇게 썼으니까 거의 하루에 2개, 3개죠. 그러면은 일주일에 20개 정도 잡으면 1년이면 1000개. 제가 10년 했으니까 10,000개. 꾸준히 쓰니까 그 글은, 기사 쓰기에 관련 글은 되게 막 기계적으로 그냥 금방금방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번 제가 첫째를 낳고 육아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이 아니라 그냥 한 달 정도 쉬게 해줬어요, 회사에서. 쉬고 나서 다시 쓰려고 그러니까 못 쓰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몸에 배어 있더라도 한 달 쉬어버리니까 못 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이제 어떤 한계를 넘어야 된다는 부분도, 제가 이제 주민 기자분들이랑 그 중에서 조금 글을 좀 잘 쓰시는 분들은 저랑 책 작업도 같이 하거든요. 그럼 너무 힘들어하세요. 보통 한 페이지 쓰기 힘들었다가 A4용지 한 3장은 써야 되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 그 한계를 한번 뚫고 나가시면, 네, 그분은 또 이렇게 실력이 늘더라고요. 우리가 그 운동할 때 근육 만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번쯤 근육이 찢어져야지 이게 강화된다면서요. 네. 그래서 글쓰기 근육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네. 글쓰기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글쓰기는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내가 만족이 안 돼요. 그 전에 모를 때는 이만큼만 써도 와, 잘 썼다 이러는데, 글쓰기 책도 보고 글 잘 쓰는 사람들 막 잘 쓰려고 찾아보고 강의 듣고 하면 그 다음부터 눈만 높아지고 실력은 안 늘어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뭐 다들 글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 자, 사실 오늘 조금 제가 어떻게 바꿀까 고민이긴 한데, 저는 이제 이 글쓰기 강의의 구성이, 글을 한 번도 써보지 않았거나 지금 이제 막 일을 하고 이제 써보려고 하시는 분들을 맞췄기 때문에 그냥 따라오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실습하고 피드백 할 건데, 저희가 2주잖아요. 2주인데, 오늘은 그 2주 중에서 이 탐방 기사를 이번에 배울 건데, 이 탐방 기사는 약간 이제 기사 쓰기에서 이 스트레이트 기사와 인터뷰 기사를 적절히 섞여 있는 게 탐방 기사입니다. 탐방 기사는 이제 스트레이트 기사는 이제 단순하게 정보 전달에 적합한, 네, 거고,
그게 관련돼서 조금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혹시 역피라미드 구조로 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정보를 많이 해서 축약시키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글의 구조가 역피라미드로 쓰는데 기사는 처음 들으시나요? 다행이네요. 가르칠 게 있어가지고 선생님은 들으셨으니까 알죠.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은 스트레이트 기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스트레이트 기사는 19세기 말쯤에 생겼다고 해요. 19세기 말쯤에 미국에서 생겼는데 그러고 나서 전 세계로 퍼져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까지만 해도 한 95% 이상이 스트레이트 기사 방식으로 기사를 써왔어요. 요즘에는 조금 다르게 쓰는 좀 흐름이 있긴 해요. 네. 이게 뭐냐면 중요한 거부터 써요. 역피라미드라는 건 큰 거부터 쓰는 거예요. 큰 거부터. 위에가 크고 그 다음은 조금 작은 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부터 쓰고 계속해서 쓰기 때문에 역피라미드 형식의 스트레이트를 쓸 때는 자기 스스로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우선순위만 잡혀 있으면 아주 빠르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리고 중요한 것부터 쓰기 때문에 이게 기자가 기사를 쓰면 데스크한테 기사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이 편집을 하다 보면 기사가 넘치죠. 그러면 친절하게 데스크에서 누구 기자, 아무개 기자 기사가 기니까 한 장을 3분의 1을 줄여줘 이럴 것 같잖아요.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신문사는 좀 시각을 다투는 곳이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하냐? 밑에서부터 잘라요. 왜냐면은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제일 위에가 제일 중요하고 밑으로 갈수록 계속 돼 있으니까 밑으로 자릅니다. 근데 이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편리한 게 아니고 독자도 그렇게 읽어요. 여러분들이 신문을 볼 때 1면부터 32면까지 정독을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쭉 넘기면서 제목 보고 부제목 보고 에이 뭐 대충 알겠네 관심 없네 그럼 넘어가잖아요. 근데 조금 관심 있으면 뭘 보시나요? 첫 문단을 보죠. 첫 문단을 보고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네 다 안 읽어도 되겠네 넘어가기도 하고 더 관심 있으면 조금씩 읽다가 긴 기사면 중간에 그냥 도망가 버리잖아요. 독자들도 그렇게 읽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보 전달 기사는 중요한 것부터 써요. 그래서 이 역피라미드라는 걸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을날의 활동을 하시면서 행사가 있었던 걸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는 역피라미드로 쓰면 되게 편하고 구조가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오늘 그걸 알고 이게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텐데 어떻게 하냐면 역피라미드 중에 첫 번째 문단을 리드문이라고 그래요. 리드문. 끌고 나오는 문이에요. 네, 문장이죠. 리드문이라 그러고 이 리드문에는 전체 내용의 중요한 걸 다 보여줘요. 네. 그래야지 독자가 리드문만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근데 이 리드문을 쓰려면 쓰는 사람 뭘 알아야 되냐면 자기가 취재한 내용, 자기가 쓸 내용의 핵심 메시지가 뭔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야지만 리드문을 작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자들은 리드문을 쓰면 절반 썼다 그래요. 다 썼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일반 시민들에게도 이게 어떤 도움이 되냐면 글을 좀 쓰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 글 쓸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뭘 전달할지를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어떤 게 제일 중요하고 명확한 거를 알고 그거를 문장으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고민을 잘 안 하세요. 그냥 느끼는 대로 쓰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글이 다 쓰고 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가 글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근데 리드문 쓰기를 연습을 하면 되게 스스로 글의 핵심 메시지를 잡는 연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자들도 신입 기자가 들어오면 1년 동안은 이 스트레이트 기사만 시키고 해설 기사, 분석 기사 이런 걸 안 시켜요. 못하게 해요. 왜냐? 이게 좀 몸에 배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훈련시킬 때
신입 기자가 와가지고 취재 현장을 갔잖아요. 갔다 오자마자 선배가 물어요. 너 오늘 기사 리드가 뭐야? 물으면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은 딱 자기 취재가 맡아졌잖아요. 그러면 취재하러 가는 길에 오늘 리드문을 뭘로 잡지 고민하고 타다가 현장에 가서도 취재를 해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전에 자기가 잡았던 리드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더 중요한 것 같고 이게 더 기사감이야. 같은 취재 거기에서도. 그러면 그 순간 리드를 바꿔요. 바꿔서 그 리드문에 맞게 취재를 해요. 그러니까 취재라는 건 물어볼 거잖아요. 취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전체 내용 속에서 머릿속에 생각해요. 오늘 리듬을 뭘로 잡지? 그러다가 딱 도착하면 대답하는 게 연습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스트레이트 기사는 리듬을 잡는 게 핵심이고, 저는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유가 이게 어떤 글을 쓰더라도 글 쓰는 형식은 스트레이트하고 다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핵심으로 이 전달하고자 뭘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알게 하고 연습하는 게 되거든요. 인터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는 처음에 다 보여주진 않지만 적어도 그 인터뷰했던 그 대상, 그 사람의 매력이 핵심적으로 뭔지를 알고 써야 되거든요. 네, 그걸 파악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탐방 기사도 마찬가지. 탐방은 제가 나눈 이유는 이제 이게 인터뷰는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탐방은 어떤 사람이 모여 있는 단체 또는 마을 어떤 공간들을 이제 소개하는 기사가 될 텐데 여기서도 그 마을과 단체의 핵심적인 걸 내가 뭘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그래서 기자들은 딴 게 아니라 이 리드문을 계속해서 메시지를 고민하는 게 훈련되어 있는 사람 글을 잘 쓴다기보다 그런 것 같고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이 스트레이트 구조에서 역삼각형 이거 오늘 안 쓴다 그랬는데 써야겠네요. 괜찮네요, 카메라 선생님. 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오실 줄 몰라가지고 그렇죠. 자, 두 강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여기에 이제 리드문을 써요.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배우신 분이 계시니까 기억나시나요? 멍하시죠? 한번 배우고 계속 안 해보면 까먹습니다. 이게 여기 위에 제목이 들어갈 거고 부제도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본문이에요. 본문 안에서 두 번째 육하 원칙이 들어가요. 네, 네. 네. 육하 원칙이 들어가는데 이런 겁니다. 제가 어저께는 어떤 마을에 가서 작은 마을 신문 만든다 그러길래 어떤 이장이 뭐 쓰고 싶냐 그러니까 마을에 최근에 어떤 집에 불이 났대요. 불이 났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도왔대요. 뭐 돈도 도와주고 물품도 주고 이런 걸 쓰고 싶대요. 그래서 리드문을 이렇게 쓰셨어요. 그분이 뭐 최근에 누구시네 집이 또 완전히 불타가지고 되게 안타까웠는데 마을 주민들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게 리드문인 거예요. 언제 일어났는지도 말 안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쓰고 나서 독자들도 리드문을 딱 보고 나면 뭐가 궁금하겠어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났지? 어디서 일어났지? 누가 했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리듬을 쓰고 두 번째 육하 원칙이 들어가요. 그래서 육하 원칙이 다 들어가진 않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정도 어떻게 외는 내용 1, 2, 3에서 풀어내요. 이렇게 풀어냅니다. 풀어내는데 오늘 이제 제 수업 이 스트레이트 이야기를 듣고 네이버 다음 기사를 보면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육하 원칙 중에서 중요한 거는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뭐 글쓰기는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리드문이니까 글쓰기는 정말 닫혀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한 걸 듣고 여러분들만의 글쓰기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하는 이 세종 마을날의 양성 과정을 모집하는 기사를 쓴다 하면 모집은 좀 그렇다. 세종에서 어떤 지역에서 축제가 열려요. 축제를 예고 기사를 쓴다. 그러면은 그 축제가 언제 열리는지는 아주 중요한 정보죠. 그때 날짜가 위로 올라가게 돼요. 누가 더 올라가겠죠?
대부분 제가 이제 통일부 있을 때 통일부 장관이 브리핑하면 저는 이제 인터넷이니까 옆에 연합뉴스나 유시스처럼 통신사하고 속보 경쟁을 하는데 주로 어떻게 쓰자면 통일부 장관은 뭐 따옴표 열고 제일 중요한 말라고 며칠 밝혔다. 그때 날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면 이 날짜가 들어가면 여기 이날 며칠, 이날 어디에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구조는 리듬을 쓰고 육하원칙을 쓰는데 이 스트레이트 정보 전달할 때는 정보를 전달할 때는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는 위에 있는 중요한 걸 쓰면 밑에서 계속 부연 설명해 주는 방식이에요. 부연 설명하면서 정보를 나열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스트레이트 기사는 15분이면 씁니다. 오래 걸리지 않게. 속보나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순하게 정보를 전달할 때 제 방식을 쓴다라는 거 조금 이해하셨죠?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하고 스트레이트 기사도 한번 써보고 하는데 오늘은 그러진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인터뷰 기사를 쓸 때는 제일 중요한 인터뷰 기사에서 제일 중요한 글감은 뭘까요? 그러니까 글감, 작은 글감, 글 전체를 구성하는 세부 글감. 그 사람은 소재겠죠. 큰 소재겠죠. 큰 소재일 테고 글을 쓸 때 인터뷰 글을 보면 제일 중요하게 많이 쓰이는 게 그 사람이 했던 소개인데 뭘 소개할 건지, 뭘로 소개할 건지 그 사람의 말이 제일 중요한 글감이에요. 그래서 인터뷰 기사에 많으면 절반 이상까지도 대부분 따옴표로 채워져 있어요. 이 사람 말을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여러분들이잖아요. 취재하는 사람인데 글을 읽는 사람은 듣지 못했잖아요. 옆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따옴표를 많이 써요. 그래서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인터뷰 기사 쓰라 그러면 Q&A로 써요. Q&A로 묻고 답하고. 근데 그런 글은 읽히지가 않아요, 잘. Q&A로 쓰는 건 유명한 사람, 정치인 할 땐 Q&A로 쓰고 보통 우리가 마을에서 할 때는 약간의 전체 풀어서 쓰는 글이어야 되는데 거기서도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따옴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인터뷰 수업할 때는 한 분이 여기서 인터뷰 하실 분이 계셨고 이 기자들이 쭉 질문해가지고 그걸 제가 타이핑을 다 해가지고 녹취록 풀어줬어요. 풀어주고 그 자리에 썼어요. 썼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저도 이제 인터뷰 기사 쓸 때 그렇게 하는데 전체 녹취록 중에서 어떤 부분을 따옴표 안에 넣을지를 추려내요. 추려내고 따옴표 안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은 제가 풀어 쓰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뭐 세 개를 다 말씀드려야겠네. 어떤 걸 따옴표를 넣으면 좋고 어떤 건 자기 필자가 풀어 쓰면 좋을까요? 만약에 쓴다고 하면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그 사람의 말 중에 뭐 물어보고 답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좀 이야기하겠죠. 그 사람의 입말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면 하지 못할 그 사람의 특성이 묻어 있는 입말이 살아나는 것들은 살려주는 거죠, 따옴표에서. 그걸 내가 필자가 풀어 써버리면 맛이 하나도 사라져 버리죠. 그 외에 이 사람이 살아왔던 과정이나 뭐 특히나 설명하는 부분들 있죠. 저는 뭐 몇 살 때 기촌했고요, 몇 살 때 왔어요. 뭐 이런 것들은 필자가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건 정리하고, 그러면 인터뷰 기사가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 탐방 기사가 이 스트레이트 기사와 인터뷰 기사가 섞여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탐방 안에는 이 단체나 마을의 정보도 들어갈 거고 그 사람도 들어갈 거고 조금 다른 건 또 마을의 좀 상황들이나 조금 그런 게 좀 다르게 나타날 텐데 그래서 이 두 개가 섞여서 오늘 탐방 기사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배울 거에 대해서. 자, 어떻게 할 거냐면 근데 사실은 저는 가르치기에는 탐방이 제일 어려워요. 스트레이트와 인터뷰는 뭔가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알려드리고 인터뷰 기사도 기자들이 자주 쓰는 첫 번째 도입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몇 번 알려드리고 인터뷰 해보고 실습해보면 되는데 탐방이 제일 어렵습니다. 가르칠 게 없기도 하고. 그래도 오늘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자, 그래서 저희 수업이 오늘하고 다음 주 목요일하고 두 번이잖아요. 오늘은 탐방 기사를 쓸 때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표현 방법을 한 두세 가지 정도 배워볼 거고, 네, 아시는 분 다 아실 수도 있습니다. 배워볼 거고, 탐방 기사를 쓸 때 어떻게 취재할지도 배울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에는 실제로 탐방 기사를 쓸 건데, 그러려면 취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배운 걸 가지고 한 곳을 취재를 좀 해오셔야지만 다음 시간에 제대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뭐 멀리 있는 마을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연습이니까 평소에 잘 알고 있는 단체 또는 평소에 잘 알고 있는 마을,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장소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 오늘 정할 겁니다. 정해서 유일한 과제는 글쓰기 과제는 아니고요. 글을 써오라는 과제는 저는 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글쓰기 숙제처럼 정말 고통스럽고 싫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취재만 해오시고 다음날 여기 와가지고 직접 써보고 피드백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이거 이야기하죠 뭐. 아까 이야기했던 거하고 비슷한 건데 요즘에 컨텐츠 마케팅이라는 말이 되게 컨텐츠 쪽에서는 유행하는 단어인데 컨텐츠 마케팅 딴 게 아니라 이게 기업 쪽 이야기겠죠. 옛날에는 이런 물건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 물건에 대한 컨텐츠가 나왔어요. 제품이 나오고 컨텐츠가 나왔는데 요즘에는 컨텐츠부터 만들고 제품을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독자한테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를 계속 내보내요. 그러면은 독자를 모아요. 독자를 모은 다음에 독자가 뭐가 필요한지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요. 네. 그런 예시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미국에는 그 수영장 사업이 되게 워낙 이제 집들이 넓으니까 집마다 수영장 설치하는 게 일반적일 거잖아요. 수영장 설치 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그거 수영장을 어떻게 설치하면 좋고 어떻게 보수하면 좋은지를 계속 블로그에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독자부터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독자들 상황을 보니까 필요한 건 수영장 이게 아니라 뭐 다른 서비스구나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독자부터 모아라 이런 말들이 책들도 많이 나오고 한데 그걸 저는 이제 마을에 가면 마을 분들도 자기 마을이 뭐 너무 사람들도 안 들어오고 기촌인도 없고 하니까 좀 마을이 좀 알려지길 바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마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기록이 쌓이면 저는 이제 기록물이 쌓이면 이제 스토리가 좀 되는데 어찌 보면 탐방 기사가 약간 스토리를 만드는 일 같아요. 그리고 스토리가 쌓이면 브랜딩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당진에 있는 이 백석올미라는 마을 기업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만든 기업이에요. 대부분 할머니들이 여기 마을에서 일을 합니다. 다큐 3일에 한번 나왔는데 어떤 장면이 제 기억에 남았냐면 들었던 분들 답하지 마시고 안 들었나요? 선생님 들었나요? 네? 선생님 들었군요. 그래서 딴짓하고 계시는군요. 아닙니다. 자, 뭐였냐면 다큐 3일에서 오후 5시쯤 됐을 때 5시 반쯤 되니까 그 마을 기업 사무실 앞에 1톤 트럭들 있잖아요. 1.5톤 트럭, 봉고차 말고 저희 뒤에 1.5톤 트럭이 한 10대가 이렇게 쭉 서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나왔어요. 왜 서 있었을까요? 물건 실으려고. 힌트는 여기는 할머니들만 일을 해요.
예전에 할머니들이 이 마을 기억이 없었을 때는 농촌이니까 맨날 하는 일은 할아버지가 논에나 밭에 나가면 새참 들고 가가지고 새참 나눠주고 이런 일이었는데 이제는 할머니들이 일자리가 생긴 거잖아요. 이제 할머니가 할아버지 용돈을 주고 손자 들어오면 용돈 주는 걸 마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5시 반만 되면 할아버지들이 할머니 태우려고 1.5톤 트럭이 이렇게 쭉 서 있어요. 그 장면이 그런 스토리가 계속 쌓이니까 여기는 백석골미는 할머니들이 일하기 좋은 마을로 브랜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충남도에서 뭔가 노인 일자리 정책을 농촌이랑 어떻게 연결시켜 볼까 공무원이 고민하다가 백석골미 바로 기억나는 거죠. 전국에서도 노인 일자리 어떻게 할까 하면 이렇게 오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더라도 그 마을의 특징을 컨텐츠 제작자나 글을 쓰는 사람들은 특징을 딱 잘 잡아가지고 그 금방 제가 말했던 그 장면을 글로 재밌게 풀면 사람들이 기억을 하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브랜딩이라고 하는 건데, 브랜딩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나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우리 마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내 제품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거니까 그게 컨텐츠의 힘인 것 같아요. 여기는 금산에 있는 청년 들락날락 네트워크 협동조합인데, 여기도 다른 시골 청년들은 홍성도 그런데 너무 착해요. 기촌한 청년들이. 뭐냐면 어르신들 눈치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냥 착하고 조용하고 막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기촌한 중에. 근데 이 친구들은 청년답게 기촌해 있어요. 농사도 안 짓고, 그것도 읍내에서, 도시에서 왔는데 읍내에서 자기들끼리 축제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이랑 어울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트러블도 있지만, 아무튼 이 새로운 그런 이야기들이 컨텐츠로 계속 쌓이다 보니까 요즘 MZ 세대의 기촌은 여기 봐야 돼, 이런 식으로 브랜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좀 드렸고, 근데 제가 지금 예시를 들었지만 어느 마을이나 어떤 사람이나 매력적인 스토리는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 우리가 못 찾을 뿐이다. 솔직히 시간을 충분히 놓고 제가 한 분 한 분 이야기 나누면 누구나 읽고 싶어하는 인터뷰 기사로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다 자기마다 역사가 있으니까. 그걸 찾아내는 게 농촌 컨텐츠를 만드는 분들은, 마을 컨텐츠를 만드는 분들은 필요한 것 같고, 그 마을에 가서도, 그 단체에 가서도, 그 단체가 뭐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한다 그러셨나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마다 다 했어요. 그럼 너무 똑같을 것 같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일하는 주민자치위원회만의 특징은 또 있을 거예요. 선생님만 아는, 활동하는 분들만 아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야지 저는 지역 콘텐츠가 풍성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자,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는 빠르게 또 설명하면 내가 쓰고 싶은 글과 독자가 읽고 싶은 게 달라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두 개가 만나야 되는데, 공감을 일으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쓰고 싶은 글과 독자가 읽고 싶은 건 다른데, 다른 게 아니라 언어 자체가 달라서 번역해야 되는 수준이다. 내가 쓰고 싶은 글을 독자가 읽게 만들려면 그건 번역 과정이다. 내가 쓰고 싶은 글이 출발어고, 우리가 네이버에서 영어, 한국어 번역할 때 출발어, 도착어가 있잖아요. 출발어가 내가 쓰고 싶은 글이고, 도착어는 독자가 읽고 싶은 글인데 번역에 가까울 정도로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글쓰기 어렵지 않나. 결국은 내가 쓰고 싶은 글이 독자를 만날 수 있도록 쓰는 게 어려운 거죠. 그 약간 미디어 글쓰기는 어떻게 하면 독자에 맞춰 쓸 수 있을까. 시나 소설은 좀 다르잖아요. 이야기 구조를 이렇게 사로잡는다면 약간 좀 다른데 비슷할 수도 있지만, 독자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의 문제고, 이게 여기 나오네요. 이 김정선 씨라는 분이 이런 말을 책에서 나와서, 그래서 어떻게 만날 건가를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는 게, 저는 이렇게 씁니다. 저는 이 단계를 거쳐서 누구나 글 쓰는 방식은 다 다를 건데 답이 없듯이 요거를 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따라서 써보면 한 표현을 완성하시는 분들이 계시길래 내가 어떻게 쓰는지를 바라보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소재를 정하죠. 네. 오늘도 아마 마지막에는 소재를 하나씩 가지고 가야 될 거예요. 지금 정해보죠.
탐방 기사는 단체나 어떤 마을이나 뭐 공간을 소개하는 글인데 웬만하면 단순하게 뭐 걷기 좋은 명소 이런 거 말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는데 단체나 마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과제로 제가 취재하기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취재를 해서 다음에 한 편 쓸 소재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탐방 기사가 쉽지 않은 게 인터뷰도 마찬가지고 탐방도 섭외가 먼저 돼야 되거든요. 취재를 가겠다고 허락을 받고 거기서 주민도 만나고 이장님도 만나고 해야지 가능하긴 한데 쉽진 않죠 그게. 첫 번째는 소재를 정하는 건데 이 순서는 아니지만 처음부터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쓰는 게 글이긴 해요. 그거를 이런 말이 있어요. 초고는 가슴으로 쓰고 재고는 머리로 쓰고. 네. 일단 글쓰기의 첫 번째 열쇠는 쓰는 거지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이러는 건데 요거는 생각하는 글쓰기예요. 독자를 만나기 위해서 번역해야 되니까. 자, 소재를 정했으면 취재를 한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 취재를 하면서 메시지를 정해야 돼요. 내가 이 글에서 뭘 전달하고 싶은지. 스트레이트 기사면 그 행사나 정보의 핵심 내용일 테고 인터뷰 기사면 그 사람의 매력일 테고 자, 탐방 기사는 여러분들이 탐방할 대상, 소재의 특징 같은 거겠죠? 특징이 그것도 나름 매력이겠죠. 독자에게 매력을 필요해야 되니까 그 마을만의 그 단체만의 특징을 잘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특징을 잘 살리는 글감을 모으는 게 취재죠. 이게 목소리 계속 이게 마이크가 연동이 되나 봐요. 자, 취재라는 건 재료를 취합하는 거잖아요. 글재료를 취합하는 거죠. 글감을 모으는 일인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메시지가 안 정해져 있을 때는 취재 갔을 때 이것저것 다 물어볼 거예요. 막 다 물어보는데 취재하다 보면 이 말은 이게 특징이구나 라는 게, 이 단체는 이게 특징이구나 라는 게, 이게 매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독자를 만나는 만큼은 뭐냐면 그렇게 자기가 잡은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독자한테 잘 전달해 줄까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메시지와 관련된 취재를 하는 거예요. 걷기 모임이라고 하면 세종의 도시에서 뭔가 걷는 걸 거예요. 그러면 뭐 물어볼 수 있는 게 왜 도시민들이 걷고 싶어 할까부터, 아니면 걸었을 때 서로 되게 재밌었던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에 맞춰서 에피소드를 취재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탐방 기사는 행사 기사하고 조금 다른 게 이게 좀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건을 계속 자기가 쓸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으로 물어서 그걸 갖고 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정하고 난 다음에 글감이라는 건 세부 글감을 말합니다. 글 전체 안에 작은 글감들, 소재하고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그렇게 구분할게요. 자, 행사 취재를 뭐 여기 센터에서 뭐 어디, 아니면 지금 우리 하고 있는 행사를 하면 취재한다고 앉아 있으면 막 강사가 했던 말 이렇게 막 적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했던 말 딱 다 적으면, 지금 저를 영상으로 찍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풀 영상이 아니라면, 전체를 다 보여주는 영상이 아니라 10분으로 요약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영상도 편집 소스를 따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중요한지, 이 강사 이번 교육의 핵심이 이거였구나. 그 말들을 따가지고 10분으로 요약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취재한 걸 다 쓰지 않고 자기가 정한 메시지와 관련된 글감만 추려내는 작업들을 하죠. 인터뷰 글쓰기는 제가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인터뷰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그걸 타이핑을 하거나 녹취를 해서 풀어보면은 10포인트로 한글에 한 15페이지 나와요. 그걸 2페이지 줄여야 되는 작업이잖아요. 그럼 15페이지 동안 이제 막 떠들었던 말들 중에서 어떤 걸 내가 글감으로 취할지의 기준은 이 메시지이겠죠. 이 중심으로. 그렇게 글감을 추리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구성을 짜죠. 처음 쓰시는 분들은 구성 짜는 고민들을, 처음 글 쓸 때는, 글 쓰시는 분들, 주민분들 제가 많이 봤으니까 특징이 뭐냐면 이 두 단계를 건너뛰어요. 메시지 고민하지 않고
특히 구성이라는 거를 고민을 잘 안 해요. 구성이라는 건 자기가 추려낸 글감을 가지고 글감의 순서를 부여하는 작업이잖아요. 어떤 글감부터 써가지고 요 글감까지 흘러서 마지막에 이 글감을 마무리해야지라는 이제 구성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시간 순으로 쓰죠. 근데 아까도 저도 말했듯이 제일 중요한 미디어 글쓰기에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독자 위주로 독자에 맞게 써야 되잖아요. 독자는 시간 순을 제일 지겨워하죠. 그렇죠? 그렇죠. 시간 순으로 쓰면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궁금하게도 만들었다가 막 소설 쓸 때 그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글감과 메시지가 한 페이지, 두 페이지라면 중간에 독자가 도망가지 않을 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구성 짜는 겁니다. 제가 아까 태안 에세이 이야기할 때 진짜 60대 평균 연령이 60세였어요. 50대, 60대 분들이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분도 글 한 번도 안 써봤을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에세이를 10포인트짜리로 2장 정도 썼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포스트잇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포스트잇 한 장에 자기가 다 이분들은 자기 이야기니까 취재 안 해도 되니까 쓸 수 있는 작은 글감들을 한 단어씩 써보라 그랬어요. 그럼 10개의 글감이 생겼잖아요. 그럼 들고 나와요. 그러면 하나씩 붙이면서 설명을 해요, 그분들이. 그럼 제가 듣고 있다가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에세이를 쓰면 뭘 말하고 싶으세요? 물어봐요. 그럼 대화를 통해서 메시지를 찾아요. 메시지를 찾으면 스스로 알아요. 10개 중에서 아 이건 필요 없네 이렇게. 그럼 글감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 글 쓰실 거면 어떤 글감부터 써보시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스스로 이거부터 이야기하고 이거부터 이야기하고 이거부터 이야기할 거야 라고 글감이 짜집니다. 근데 이 구성 짜는 건 가르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자기만의 기획이라서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시간순으로 쓰지만 나중에는 제가 이야기하죠. 선생님 요 글감이 앞에 오면은 더 재밌지 않을까요?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아마 내공 같은 거예요. 내공이에요. 네. 아무튼 이 순서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는 글 하나도 안 썼어요. 이게 글 쓰는 사람들, 특히 글을 쓰기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를 머릿속에서 해요. 포스트잇 하고 뭐 글 쓰고 옛날에 그렇다고 수업 시간에 국어 시간에 했던 것처럼 개요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통은 이게 훈련이 돼 있어요. 취재해놓고 그런 말 있죠. 글은 내가 쓰는 게 아니고 마감이 쓰는 거라고. 마감이 닥쳐에 쓰잖아요. 그럼 마감 될 때까지 머릿속에서 이 글감들을 메시지를 뭘로 하고 내가 추린 글감들 중에서 뭐 어떻게 시작해 볼까? 어떤 거부터 사용하지? 이걸 머릿속에 고민하는 게 이 작업이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찾은 글감에 대한 순서를 짠 다음에 그 순서에 대한 순서를 짜놓은 글감 하나마다 글로 표현하죠. 근데 오늘 할 게 이 표현 방식에 집중할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특히 처음 쓰는 사람들은 한 가지 표현 방식으로만 써요. 그게 뭐냐면 설명하듯이 써요. 설명하기 방식으로. 네. 이게 글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컨텐츠가 그런데 영상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상도 인트로를 뭘 할지 바디 1, 바디 2, 아우트로 뭐 할지를 구성을 짜놓고 이 바디 1의 이 소재를 드론으로 찍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슬라이드로 찍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영상 표현 방식을 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표현도 이 글감의 성격에 맞는 표현 방식을 글로 찾아야 돼요. 요 글감은 설명하는 게 좋겠다. 설명 말고 또 어떤 표현 방식이 있을까요? 그렇죠. 오늘 해볼 게 묘사입니다. 묘사하기를 대부분 사람들이 안 해봐요. 안 해봐가지고 하면 누구나 하시는데 안 해봐서 묘사를 하면 글이 훨씬 더 풍부해집니다. 묘사하기 좋은 글감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제가 오늘 할 거는 뭐냐면 대화체로 쓰기. 소설에 나오듯이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은 걷는 길 다녀봤을 거잖아요. 그때 에피소드 하나를 혼자서 설명하면은 읽는 사람이 재미없거든요. 그거를 막 묘사도 하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그 당시 있었던 주고받았던 대화를 쓰면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대화체를 한다거나. 자, 그런 식의 좀 약간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표현하면
하나의 글이 완성이 나오죠. 그거를 다시 재고를 했어요. 다시 써요. 다시 쓰기 하고 대고하면 한 편의 글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표현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탐방 시간에 이 표현하기를 하는데 탐방에 스케치랑 대화체를 들어가면 되게 글이 풍성해져요. 안 그러면 똑같은 스트레이트 기사처럼 보이는데 이게 아니라 자기가 갔던 모습, 걸었던 곳에 보였던 풍경들. 선생님은 센터에서 하는 게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센터에서 교재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좀 약간 묘사하고 좀 다르겠지만 묘사를 선생님이 오늘 연습을 뭘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같이 해보기로 하고 자 그래서 묘사하기를 이제 다른 분들을 좀 이해를 위해서 좀 글을 풍부하게 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제가 제시할 때 묘사를 하면 좀 글이 풍부해집니다. 한 줄짜리도 묘사를 하면 이게 풍성해지죠. 글 길게 쓰려고 포인트 늘리고 줄감기 늘리지 말고 묘사하면은 유미 늘어나거든요. 대화차를 활용한 상황 묘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책과 자료에서 인용하기. 네. 그 에세이에서는 자기가 읽었던 책 중에서 기억에 남는 문구들을 끄집어 와가지고 인용을 많이 하죠. 지금 책들 보면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래서 글 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인용하기 위한 노트를 따로 파일로 만들어 놔서 그때그때 찾아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마을이면 특히 그래요. 마을은 자기가 가서 다 조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혹시 뭐 마을 사업을 했으면 현장 조사했던 보고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면사무소 요즘에 행정복지센터 그런 데 가면 면지라는 게 있어요. 면지 안에 마을의 유래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찾아가지고 인용하면 되겠죠. 이 세 가지를 할 건데 기사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선생님은 정보 전달을만 배웠지만 기자들도 저런 격언이 있습니다. 말하지 말고 보여주라. 기자들이 다 말로 풀어내는데 선생님 그까지 배웠으니까 오늘은 보여주는 글쓰기를 하면 좋은데 그래서 기자들한테 오늘 기사는 스케치로 써봐 이렇게 스케치 기사 써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말하는 것보다 있었던 사건을 그냥 눈으로 보여주는 게 독자한테 더 와닿게 쓸 수 있으니까 수필이나 에세이는 이런 냄새, 맛, 촉감까지 오감을 다 느낄 수 있게 해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천안에서 이런 수업을 듣는 대학생이 마을을 찾아가서 탐방 기사를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런 글을 썼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삼은 1위는 식산역 근처에 있는 많은 마을 중 한 마을이다. 조선시대에 지은방리라고 불렸는데 현재에도 삼은 1위의 골목길을 지은방길이라고도 불린다. 식산역과 충남 테크노파크, 천안 산업기술 지방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어서 마을 주변에 이동 인구가 많다. 또한 새로운 아파트도 많이 생겨 주변이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주민분들의 60% 정도가 포도와 배를 재배하고 계시고 논농사를 짓고 계신 분도 있다. 또한 도시와 가깝다는 장점을 살려 주말 농장 운영하는 곳도 있었다. 이게 바로 정보를 나열하고 설명하는 글이죠. 이 삼은 1위가 여기 세종처럼 천안 아산도 마찬가지로 도농복합이라 농촌이 도시랑 가까이 붙어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막 쭉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 마을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탐방 기사는 스케치를 하면서 좀 써봐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바꿔왔습니다. 읽어볼게요. 고층 아파트와 산업단지 속에서 농촌 마을을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삼은 1위를 방문하기 위해 버스에 내렸을 때 마치 고속도로에 남겨진 듯 어리둥절했다. 흔히 마을 입구에서 볼 수 있는 표지석조차 찾을 수 없었다. 쌩쌩 달리는 차를 피해 도로를 건넜다. 오르막길을 한참 걸어 올라가자 원만한 경사와 함께 삼은 1위를 찾을 수 있었다. 마을 쪽을 바라보면 정겨운 시골 풍경이지만 뒤돌아보면 고층 빌딩들이 절비한 도시가 눈에 들어온다. 훨씬 더 눈에 그려지잖아요. 스케치로 쓰면.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온 기분이었다. 배와 포도를 재배하는 가수원과 모내기를 위해 물을 한가득 품은 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누군가 논둑 길가에 심어놓은 꽃을 걸어가다 보면
꽃길을 걸어가다 보면 저수지가 펼쳐지고 마을을 가로질러 아파트와 교회를 연결해주는 올레길로 이어진다. 넓은 논과 밭 사이에 주말 농장도 아기자기하게 자리 잡았다. 도심 속 힐링 공간 3원 1위는 삭막한 빌딩 사이에 숨어있는 보물 같았다. 아까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마을이 되게 큰 도로를 건너야 되고 했던 그런 거라서 뭐 아무튼 똑같은 이야기인데 탐방은 저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자, 스케치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해보죠. 자, 약간 이건 에세이, 태안 에세이 아까 말했던 그 부분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제가 목이 계속 말하면 힘드니까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까 말했던 태안에서 마을 에세이 쓸 때 마을 풍경을 조금 스케치해 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써왔는데 처음부터 쓰지 않았어요. 처음에 설명을 하시길래 스케치 수업 듣고 그냥 일반 주민이 쓰셨어요. 그 태안을 보면 앞면도는 잘 아시죠? 약간 길쭉하게 생겼죠? 위쪽은 가로림만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호리병처럼 생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종점인 sak선이 있나 봐요. 근데 연구자들이 쓰면 이렇게 못 써요. 주민들이니까 쓰는 건데 잘 썼죠. 근데 저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5년 동안 똑같은 풍경을 맨날 봤기 때문에. 스케치를 하려면 관찰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마을에 가면 난 스케치를 해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주위를 잘 관찰해야지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 가지고 할 건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번엔 이것도 똑같이 태안에서 쓰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그 주민이 자기 마을에 있는 걸 쓴 건데 제가 이 예시를 맨날 갖고 온 이유가 이런 겁니다. 슬리퍼 대신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주황색 논장화. 저런 표현을 쓰려면 표현력이 좋은 분이 아니라 그냥 맨날 보는 모습이 적으니까 저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르신은 촌스러운 꽃무늬 햇빛 가리개용 모자를 깊이 눌렀었다. 뭐 유모차를 끌고 갯벌로 나가가지고 조개를 캐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을에 갔을 때 마을 주민들의 모습, 걷는 모습, 뭐 어떤 아니면 선생님은 책 그 만들기 위해서 논의하는 건 아니면 그걸 가르치기도 하나요? 교회 가서? 네. 그렇죠. 그러면 가르치면 좋네요. 가르치면 이걸 가르쳤을 때 애들의 반응들, 모습들. 자, 스케치로 쓰니까 훨씬 더 읽기가 좋아졌죠. 탐방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약간 문학에 가까워지면서도 달라지는, 에세이는 좀 문학이지만 좀 에세이지만 나중에 제가 기사에서 묘사나 상황 묘사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홍성에서 이것도 청년이 마을 조사단이라는 걸 하는 청년이 마을에서 정월대보름 행사를 취재를 갔어요. 같이 수업을 듣는데 정월대보름 행사를 갔더니 마을에 관해서 요즘에는 뭐 달집 태우기 이런 것도 안 해요. 옛날처럼 전통이 없어가지고 마을에 관해서 그냥 마을 주민들끼리 맛있는 거 해먹고 놀고 끝났더래요. 기사 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이제 마을 기록도 그 뭘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모습 자체를 그냥 그대로 기록해두면 30년 뒤에는 자녀들이 그때는 이렇게 지냈구나라는 게 보일 거다. 그래서 아주 세세하게 해라. 그래서 갔을 때 마을 해관이 있으면 요즘에 어르신들 유모차 끌고 나오니까 유모차는 몇 대나 서 있었는지, 들어갔을 때 문을 열었을 때 신발이 가지런히 있었는지 엉켜러져 있었는지, 음식 해 먹었다 그러니까 문 열면 무슨 냄새부터 났는지 이런 거 써도 충분히 좋은 기록이다라고 했더니만 이렇게 써왔어요. 여러분들 그 기생충 감독 봉준호 감독의 별명이 뭐죠? 봉테일이죠. 디테일에 강하다고. 그 상황 하나하나를 디테일적으로 잘 묘사하니까 사람들이 확 와닿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글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하게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장면은 디테일하게 쓰면 되게 잘 와닿는 거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려울 줄 알았는데 아무튼 저는 이게 강의에서 가가지고 아무나 시켜도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말끔한 글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몇 번을 고친 글이고, 근데 적어도 스케치는 스케치 해봐야지. 이건 뭐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야지라는 생각으로 있는 것들을 설명하지 말고 생각나는 모습들을 쓰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연습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자, 이건 제가 읽을게요. 왜냐하면 제가 쓴 글입니다. 제 블로그에 스케치로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상황을 묘사할 수도 있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쓰면 제가
기자를 그만두고 다락방에서 글만 쓸 때 쓴 거예요. 기자하는 동안 와이프는 육아만 했거든요. 근데 나 기자를 그만둘까 말까 고민하고 있으니까 와이프가 먼저 이제 나는 자기는 일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애 보고 와이프가 돈을 벌기로 바톤 터치를 했어요. 7년 전에. 그때 쓴 글입니다. 네. 여보, 7시 30분이야. 평일 아침 가장 먼저 들리는 소리다. 전날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던, 새벽에 일어나 책을 보다 잠시 눈을 붙였던 다급한 아내의 목소리가 이 시간만 되면 나를 깨운다. 요즘에는 알람 맞추지 않는다. 직장 다닐 때야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이유가 나에게 있었지만 이제는 타인에게 있다. 잠을 깨는 것이 예전에는 능동적이었지만 요즘엔 수동적이다. 대신 아내가 능동적으로 나를 깨운다.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애타는 사람은 아내이므로. 아직 아내는 출퇴근용 자가용이 없다. 시골에서 대중버스를 이용하기도 힘들다. 대충 씻고 자동차에 시동을 건다. 아내 직장까지 왕복 40분. 요즘처럼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1시간이 넘게 걸리기도 한다. 아내를 직장까지 데려다 주고 올 때까지 날 밝은지 모르고 잠들어 있는 아이들을 깨워서 밥 먹이고 옷 입히고 간단히 방 청소를 하고 둘째는 어린이집에 보낸다. 벌써 10시다. 방학 동안 동네 친구 없이 심심해야 할 첫째와 함께 2시간 동안 장구를 배우고 집으로 돌아온다. 벌써 점심시간이다. 주부 생활을 하면 이렇게도 시간이 잘 간단 말인가. 직장에서는 시간이 그렇게도 더디 흐르더니만. 점심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아내가 시킨 빨래를 이제야 겨우 널고 잠깐 시내라도 다녀올 일, 세탁소를 들른다거나 문구를 산다거나 이라도 생기면 어느새 어린이집에서 둘째를 데리고 가야 할 시간이다. 퇴근하는 아내를 모시러 갈 때까지 1시간 남짓. 저녁을 준비해야 한다. 정말 먹는 게 일이다. 돌아서면 밥 차릴 시간이라는 어머니와 아내의 말이 이제야 실감이 난다. 어쩔 수 없이 5시에 퇴근하는 아내에게 저녁 준비를 맡긴다. 퇴근하자마자 주방에서 일하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어쩌겠는가. 이러다가 내 일은 하나도 못하게 생겼는걸. 육아를 포함한 집안일은 시간을 잡아먹는 하마 같다. 이 녀석이 큰 입으로 내 일상을 한번 배워 먹어버리면 다른 일을 할 시간이 남아나진 않는다. 중간중간 3, 40분 정도 여유가 생기더라도 내 일을 시작할 기분이 들지 않는다. 자료를 찾거나 글을 쓰더라도 리듬이 툭툭 끊긴다. 글이라는 것도 쓰고 싶을 때 써야 하는데 아이들의 리듬에 맞출 수밖에 없다. 책이라도 읽으려고 책상에 앉으면 둘째가 목 위로 올라타 놀아달라고 조른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육아에 파묻힐 것 같다. 왠지 내 삶이 수동적으로 바뀐 것 같아 불안하다. 이런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수동적이지 않았던가. 네. 이 글은 엄마들의 공감을 되게 많이 산 글이에요. 조회수가 10,000 정도 나왔어요. 블로그 브런치에 올렸는데. 육아하시죠? 네. 그러니까 공감하시네요. 네. 이것도 구체적으로 그냥 내가 있었던 일이 에세이지만 구체적으로 쓰면 누구나 공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탐방 기사를 잘 쓰시면 에세이, 블로그 에세이에도 많이 적용해 보시면 좋은데,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기예요. 딴 게 아닙니다. 묘사는. 이것까지 하고 한번 실습을 같이 이거랑 섞어서 해볼게요. 두 번째는 대화체인데, 자, 이거는 스티븐 킹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데 유혹하는 글쓰기라는 글쓰기 책 중에 되게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앞에 자기의 회고록이 있는데, 자, 보세요. 뭐 가끔씩 이름 글쓰기는 소설에서 많이 봤겠지만 이렇게 대화가 있고 중간에 설명이 들어가니까 이 상황이 다 그려지잖아요. 아주 어릴 때 일이지만 이것도 소설가나 그렇게 쓰는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 글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탐방하러 갔을 때 만났던 장면들, 나눴던 대화들을 하나만 더 예시를 보면, 아까 어떻게 먹여 살릴 건데 그분이 나는 이러이러한 경험 때문에 기촌했어요 라고 설명하기보다 그때 장면을 자기도 남편하고 나눴던 대화를 쓰니까 훨씬 더 드러나죠. 자, 금방 배웠던 스케치하거나 스케치 안에 대화 상황에 대한 대화를 넣어서 표현해 보는 걸 안 해봐서 그렇지 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건 약간 에세이스러운데 기사에도 많이 활용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백석올미, 아까 노인 일자리, 제가 취재 갔을 때 제가 쓴 겁니다. 첫 번째 글쓰기의 도입부예요. 첫 번째 상황 묘사를 많이 하면 좋은데, 마을 노인회에서 매실을 또 따왔다. 이미 창고에 매실이 한가득이다. 옮겨 담을 통도 얼마 남지 않았다. 포대에 담긴 푸른 매실의 무게를 재면서 흥정 아닌 흥정이 이뤄진다. 얼마를 줘야 하나?
김금순 백석월미 영농조합 대표는 매실 상태를 살펴본다. 최상급이 아니다. 여기저기 흠이 보인다. 대표 상품인 매실 한가를 만들기 위해 좋은 것만 골라서 가져와 달라고 해도 부탁해도 더 많이 팔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다. 그냥 알아서 쳐줘요. 김 대표가 금액을 말하자 노인의 할아버지들은 흡족한 표정을 짓는다. 노인회에서 소득 사업으로 매실을 심은 건데 사고 말고가 없어요. 우리 마을 것은 거의 다 사요. 포화 상태라도 가져오면 사야죠. 매실 한가가 아니면 장아찌라도 만들어서 팔아야죠. 백석올미가 있는 백성이 주민들은 복받았다. 다른 마을은 팔로가 없어서 어려운데 백석올미는 마을 집집마다 한 그루라도 키운 매실은 다 산다. 이 백석올미라는 마을 기업이 보여주는 이 마을 기업의 특징을 보여주는 장면이 제가 딱 취재 갔을 때 실제로 노인의 할아버지들이 와가지고 팔려고 했는데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살까 말까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거를 상황 묘사로 보여주고 글을 시작하는 거죠. 탐방 기사에서. 네, 그러면 되게 쉽습니다. 그렇게 활용하라고 오늘 해보는 겁니다. 지금 머릿속에서 하나씩 지금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예시문을 보여드리고는 바로 쓰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시고. 자, 이거는 뭐냐면 그 주거복지센터라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자활센터라고 그 저소득보다 훨씬 더 밑에 있는 노동력이 안 되시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집수리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그걸 센터로까지 가서 이제 거기를 탐방을 해서 단체 탐방이죠. 이것도 첫 시작을 저렇게 했어요. 한 중년 남성이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멈추더니 주거복지센터 사무실 문을 연다. 정수기에서 시원한 물 한 잔 뽑아 마시고는 짧게 인사하고 이내 나간다. 목마른 계절이다. 폐지 줍는 분들도 여기를 자기 집 드날드듯 해요. 전혀 눈치를 안 주거든요. 날이 추워지면 따뜻한 커피 한 잔 타서 마시고 가기도 해요. 회계를 담당하는 나이 지긋한 여성 직원이 별일 아니라는 듯 말한다. 이곳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다. 폐지를 줍던 중년 남성도 언젠가 이곳에 직원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저도 처음에는 말도 못했슈.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충청도 말을 못하겠네요. 지금이랑 비교할 수도 없어요. 뭐라 그래야 하나. 그때는 하루 살기에 급급했죠. 지금은 앞날을 그려볼 수 있다랄까. 이제는 미래가 보여요. 충청도 사투리의 어눌한 말투지만 삶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났다. 박원석 부장은 주거복지센터 원년 멤버다. 10년 전 40을 간 넘은 박원석 씨는 마땅한 직업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역 자활센터 집수리 사업단에서 일했다. 주거복지센터를 함께 창업하고 일하면서 차상위층 계층으로 살림살이가 차츰 나아졌다. 이제 국가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이라는 꼬리표도 뗐다. 자, 이 주거복지센터라는 걸 잘 보여주는 이야기부터 썼으면 조금 설명이니까 지루할 수 있는데 진짜 인터뷰하고 있는데 폐지 줍는 분이 놓고 들어와가지고 물 마시고 편하게 갔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는 곳인데 자, 그런 식으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 단체의 특징이죠. 그 특징이 잘 드러나는 글감을 앞에 놓고 그거를 표현을 스케치나 상황 묘사로 하면 좀 더 좋습니다. 자, 소설 시는 좀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여기 주로 이런 글을 쓰거든요. 이런 글 써서 책 만들고 단체나 사람을 소개하는 책을 만들고 하는데 같이 한 작가들이 한 두세 명 있어요. 그러면은 취재하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요. 왜냐면 혼자서는 정리가 안 돼요. 도저히.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네. 막 이런 게 스스로 정리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구성 단계에서 메시지 잡는 단계에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스스로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걸 한번 다음 시간에 해보기로 하고 자,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탐방 기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드릴 겁니다. 탐방 기사는 탐방이라는 한국어를 찾아다 보면 명승지나 유적지 따위를 구경하기 위해 찾아감. 우리가 보통 이제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가는 게 탐방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뜻에 어떤 사실이나 소식 따위를 알아내기 위해서 인물이나 장소를 찾아간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인물, 장소. 우리가 말하는 건 장소일 테고 단체일 테고
그래서 주로 제가 탐방 기사를 쓸 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 가잖아요. 특히나 단체 탐방, 동아리 탐방일 때는 그 단체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가요. 그래야지만 스케치할 것도 있고, 그렇죠. 활동이 뭔가 있을 거예요. 풍물 동아리면 풍물 연습할 때 간다든지. 자, 그렇게 해서 사진도 찍어야 되니까. 사진도 찍고, 자기가 그 상황을 스케치도 하고, 끝나면 인터뷰하고, 보통 이렇게 취재를 합니다. 특히 마을 탐방일 경우에, 마을 탐방, 좀 단체 탐방보다 마을 탐방이 좀 더 어려워요. 왜냐면 마을은 너무 커요. 단체는 그 활동 아까 지금 걷기 모임 딱 드러나잖아요. 그 특징을 맞추면 되는데 마을은 여러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특징을 잡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글감이 될 만한 것들 다 생각해봐요. 다 생각해보고 그 중에서 그 마을의 특징이 되는 소재를 잡는 건데. 네. 여러분들 이제 마을날에 활동을 하면은 마을 탐방을 저는 제일 솔직히 스트레이트 기사, 인터뷰 기사, 스트레이트가 제일 쉽고, 그 다음 인터뷰 기사가 쉽고, 그 다음 난이도가 높은 게 탐방이긴 한데, 그런 탐방 기사를 쓰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마을 스토리를 발굴하는. 어떤 게 될까? 일단 자연 환경이 중요하겠죠. 그 마을에 갔을 때 냇가가 있는지, 산이 있는지, 산은 이 마을을 어떤 방식으로 품고 있는지, 뒤에만 걸쳐져 있는지, 아니면은 낮은 숲이, 소나무 숲이 이렇게 싸고 있는지, 이런 것도 관찰할 것들이 되겠죠. 자연환경. 그리고 마을 유래와 전설. 이런 거는 아까 말했던 면지 보면은 있어요. 자료가 이미 옛날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취재를 할 때도 나중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취재를 보통 3번 합니다. 기사를 쓸 때. 지금 아시는 거 쓴지가 그러는데 첫 번째는 사전 취재를 해요. 사전 취재. 사전 취재는 자료 중심으로 해요. 그 마을과 관련된 자료를 쭉 모아요. 그 단체와 관련된 자료를 쭉 모아요. 쭉 모아가지고 그 글을 읽다가 자기가 비어있는 부분, 궁금한 거를 현장 취재, 두 번째 현장 취재 가가지고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글을 쓰다 보면 분명히 또 비어있어요. 그럼 다시 전화를 걸어서 후속 취재를 하거나 한 번 더 가거나 네, 그렇게 합니다. 자, 이런 전설이나 역사 이런 것들은 자료를 통해서 미리 받아가야 돼요. 아니면 선생님이 이번에 궁촌동 아무튼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가지 말고 센터에다가 그 마을 관련 자료 좀 달라 그래야 돼요. 네,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을 나래 활동하시면서 다른 단체나 여기 센터에서 소개해서 줬으면 좋을 만한 단체나 마을 있을 거예요. 그 마을을 거기서 제안해달라 그러는데요. 소재 찾기 할 때. 그러면 무조건 자료 받고 또 사전 취재로 자료 취재만 가능한 게 아니라 관계자 인터뷰가 미리 가능하거든요. 센터 직원한테 가서 그 마을의 특징이 뭔지 가기 전에 그 마을의 특징이 뭔지 약간 뭔가 야마를 잡고 가야 되니까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사전으로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사전 취재를 통해서 자료 조사도 하고 사전 인터뷰를 하고 나면 아까 말했던 대로 궁금한 지점이 생기잖아요. 비어있는 부분. 그 리스트를 만드는 게 좋아요. 그 리스트를 만들고 그걸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 마을 유래 전설도 그냥 그 예전에 나와 있는 마을지나 면지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따서 쓰면 되게 재미없어요. 옛날 투로 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알고 그 마을에 가서 그 마을에 계시는 나이 든 할머니를 만나서 마을에 이런 전설이 있던데요.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그 할머니만의 말투로 설명해 줬어요. 그게 또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발굴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직도도 좀 파악해야 돼요. 요즘에는 좀 복잡해졌는데 이게 지금 농촌 마을 중심인데 요즘 주민자치회 하나밖에 없는 것 같지만 또 뭔가 있을 수도 있어요. 농촌은 되게 많아요. 어깨 뭐 개발위원회, 이장, 부녀회장, 남녀 새마을 분들이 뭐 되게 많거든요. 그런 조직도 파악하고 대표가 누군지. 그리고 그 마을에서 했던 사업, 주민자치위원회 사업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이미 좀 주민자치위원회 오래된 곳은 세종도 이 세종 여기 동지역 말고 아마 기존에 있던 연기군 지역은
이런 걸 많이 한 마을이 많을 거거든요. 체험 농촌 교류, 도농 교류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체험 마을도 있을 거고,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그런 커뮤니티 센터를 농촌에서 짓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것도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사람, 그 마을에 사는 사람 중에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따로 인터뷰해도 괜찮고, 마을 탐방 안에 살짝 이렇게 녹여놓고 해도 괜찮은데, 요즘에는 그 온라인으로 글을 컨텐츠를 만들 때는 지명 구성 같은 걸 하지 않지만 잡지나 신문에서는 지명 구성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한 판을 이렇게 기획판으로 주면 그 마을에 가가지고 탐방 기사를 쭉 쓰는 걸 다 채우는 게 아니고 한 중심 기사는 탐방 기사를 쓰고 박스로 인터뷰 기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 식으로 자기가 컨텐츠 구성을 하고 가거든요. 가서 전체 다 보여줄지 아니면 뭐 마을에 갔더니만 사람보다는 어떤 유래 전설이 너무 재밌었다 그러면은 이 유래 전설은 본 기사에 넣지 않고 박스로 별도로 써서 박스 기사로 들어가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요거를 취재하러 가요. 요거는 안 드러나 있거든요. 고민과 걱정. 그 마을 안에서, 마을 공동체 안에서의 고민과 걱정이 항상 있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요게 살아있는 취재예요. 다른 거는 거의 대부분 다른 자료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걸로 끝나버리면 조금 그래요. 요거 기대로 연결돼야 돼요. 네. 우리 마을에, 그 마을에 요러요러한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요걸 통해서 저렇게 풀고 싶다. 이런 게 또 메시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그 마을 안에서 하는 동아리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 마을 안에서 취재할 수 있는 여러 소재들입니다. 네. 자, 탐방 기사, 제가 쓴 탐방 기사를 예시로 한번 볼 겁니다. 이 글은 저도 의뢰받아가지고 주로 이런 일을 하는데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곳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옛날에는 보고서만 냈는데 사람들 안 읽으니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단체들을 소개하는 한 20곳을 취재해가지고 책으로 묶는 작업이었어요. 여기는 태안에서 평생교육하는 단체인데 주로 여기 도서벽지 평생교육지원처럼 태안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안면도부터 저기 위에까지가 차로 가면 2시간 반 걸려요. 네, 되게 길쭉해가지고. 그래서 도서벽지라고 해서 되게 섬이나 되게 그 외진 곳들이 많죠. 거기 그 마을을 직접 찾아가서 하는 평생교육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자, 전체를 다 보진 않고 이 글의 구성을 좀 보려고. 그래서 탐방 기사를, 그러니까 탐방 기사를 이렇게 길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길게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런 구성을 짜서 쓰는구나라는 걸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자료에 보이겠지만 잘 안 보이시도 제가 읽어볼게요. 제목이 섬마을 딴 것까지 누비는 평생교육 전도사. 자, 저 제목도 어떻게 나오냐면 메시지가 다듬고 다듬어져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섬마을이나 땅 끝까지 누비면서 평생교육을 전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인 거겠죠. 이 제목이 그래서 드러나와야 되겠죠. 자, 저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충남 서해안 지도를 펼쳐보면 태안군 안면도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길쭉하고 울퉁불퉁하게 생겼다. 꼬치 해수욕장, 자연휴양림 등 전국적인 관광지가 있는 안면도지만 도깨비 방망이 끝자락에 위치한 고남면까지 찾는 이는 많지 않다. 면사무소 소재지에서 태안읍으로 가는 버스도 하루 2대밖에 다니지 않는다. 자, 요런 말들이 면사무소 소재지에서 태안읍으로 가는 버스도 하루 2대밖에 다니지 않는다는 말이 그만큼 오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냥 고남면은 오지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걸 표현하는 걸 찾으려고 저도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버스 몇 대 다니세요? 이런 식으로. 고남면 소재지에서도 좁은 논길, 해안길을 거쳐 20여 분 달려야 만날 수 있는 장곡일리 마을. 또 더 오지라는 걸 또 보여준 거죠.
조용하던 오지 마을이 북적북적하다. 폐교된 학교 건물 부지에 자리 잡은 다목적 회관으로 마을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든다. 이제 시작하는겨? 들어가도 돼요? 이미 회관에 자리 잡고 앉은 할머니와 다르게 회관으로 들어오지 않고 정자에서 시간을 보내던 할아버지들이 차례로 회관 문을 연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분위기다. 이날은 온종일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열리는 날이다. 가끔 주민들끼리 모여 회의도 하고 밥도 해먹지만 이날은 더욱 특별하다. 태안마을 평생학습연구회 소속 강사들이 섬마을에 꼽히는 예술보따리라는 이름으로 마을을 직접 찾아와 평소에 접하지 못하는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자, 여기까지가 도입부인데 약간 배경이 이 오지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날 처음에 딱 갔을 때 이 주민들이 진짜 할아버지들은 쭈뼛쭈뼛 하고 있었고 할머니들은 앉아서 이 강사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오나. 손녀처럼. 자식 오는 것처럼 심심하니까 맨날 와서 되게 재밌는 거 많이 하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스케치를 한 거죠. 풀어서. 자, 요즘 어르신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예전보다 많아졌지만 태안 안면도 땅끝 마을까지 찾아오는 강사들은 많지 않다. 대부분 읍내마을이나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몰린다. 거리도 가깝고 수강생도 많기 때문이다. 한 마을에 3-4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도 많다. 하지만 땅끝 장고길리는 올해 처음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혜택을 받았다. 자, 쭉 이제 이야기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이 설명이죠. 설명인데 좀 더 읽어볼게요. 진흥원의 평생교육 소외계층 지원 사업 중 한 가지인 도서벽지 평생교육 지원 사업으로 연구회는 지난해부터 태안의 평생교육 사각지대를 찾아다녔다. 회장을 맡은 김영숙 씨는 다음표가 이제 들어가면서 나오죠. 이런 도서벽지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사업은 거의 없다며 모두가 공평하게 평생교육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프로그램이 넘쳐나는 마을은 회관 앞에서 강사들이 대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 학교와 마을을 연계하는 사업이 많은데 결국 학교 주변 마을만 평생교육 혜택을 받아요. 학교도 폐교되고 이렇게 외진 마을은 그만큼 기회가 없죠. 자, 이런 멘트를 따서 이런 거는 설명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이까지가 보면 계속해서 뭔가요? 섬마을 땅끝 도서벽지라는 메시지에 계속 조금 다가서잖아요. 이렇게 그런 메시지를 잡고 그 글감들을 계속 모아야 돼요. 또 하나는 저런 기사를 쓰려면 인터뷰 기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인터뷰 기사 지난번 안 하셨나요? 인터뷰 기사를 쓰려면 그 한 사람을 온전히 이해해야지만 쓸 수 있어요. 탐방 기사를 제대로 쓰려면 그 단체와 마을을 온전히 자기가 이해해야지만 더 좋은 글이 나오는 거죠. 이해하는 만큼. 처음에 저도 아무런 걸 모르고 가서 이제 계속 이제 자료는 찾아봤겠지만 취재하면서 여긴 이런 곳이고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의미 있는 거구나를 알고 취재하면서 알게 되는 과정이죠. 자, 이렇게 된다는.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또 뭐 프로그램 진행하는 스케치를 했다가 계속 중간중간 그 사람 했던 말들 인터뷰가 이렇게 다운표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또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하고 여기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분이 회장이고 이게 아줌마들 되게 재밌게 놀아요. 아무튼 주민들이 했던 멘트도 따요. 가끔 이렇게 와서 즐겁게 해주니까 고마울 따름이죠. 모든 프로그램이 다 재밌어요. 시골에는 먹고 일하고 자는 게 일상이고 할 게 없어요. 늙어서 갈 데 없고 동무들 모이기도 힘들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니 얼마나 좋아요. 요렇게 살아있는 멘트를 따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했던 사람이도 넣고 여기도 보면 같은 다목전 회관 안에 부녀회를 위한 여자방, 남자방이 따로 있지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하면서 남녀 주민들 모두 함께 어울리게 된 것은 덤이다. 이런 걸 여자만 해야 하나요? 그래서 남자들도 다 오라고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웃고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마을에 예전부터 남자 여자 갈라져서 활동했는데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이 남성분 멘트. 자, 이렇게 다양한 멘트들을 따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쭉 그 다음부터는 이 연구회가 몇 월에 결성됐고 이제 이런 설명들 쭉 하죠. 이렇게 쭉 해서 이제 그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쓰는 게 전체를 통으로 그 단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탐방 기사가 좀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네. 나중에 탐방 기사에 대한 질문을 좀 받을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물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를 위해서 제가 드리는 건데, 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는 글감을 찾아야 되잖아요. 조금 막막하긴 하죠. 좀. 아까 그 글을 보면 이런 구성으로 돼 있어요. 도입부는 마을 스케치를 하고, 전개 첫 번째는 주민들이 느끼는 평생교육이 되게 중요해가지고 이걸 넣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평생연구의 소개. 보통 이 단체 탐방임이 소개부터 시작해버리거든요. 소개를 되게 재미없어지는 거죠. 그 의미를 충분히 부여해놔야지 독자한테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설명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활동의 의미와 계획 같은 걸 담았어요. 그 안에 세부적인 이런 그림이 나온 거죠. 저도 이걸 다 짜고 글을 쓰진 않죠. 저는 어떻게 하냐면 대충 요 정도는 흐름은 짜요. 짜고 나서 쓰면서 거기에 맞는 글감들을 찾아가지고 넣는 작업을 합니다. 자, 3시간쯤 되니까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마무리를 잘 해볼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숙제를 어떻게 할지. 탐방 취재를 할 때 기사 작성까지 필요한 단계인데 아까 했던 말을 약간 좀 요약해 놓은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마을을 갈지 또 섭외를 해야 돼요. 약속을 정하는 거죠. 섭외가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숙제 말고 앞으로 마을날에 활동을 할 때는 아까 말했던 대로 웬만하면 센터에다가 추천해달라. 어떤 데가 좋은지. 그리고 센터에서 먼저 연락을 해서 취재 가도 되는지, 언제가 좋은지. 또 인터뷰 기사하고 다르게 탐방 기사는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여러 사람을 만나야 돼서 그 마을 주민들이 좀 모일 수 있도록. 그 섭외를 하면 아까 말했던 대로 사전 정보를 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이 사전 정보를 통해서 자료 조사나 관계자 인터뷰를 하고 거기서 비어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취재 계획을 짜는데 이 정리하면서 내가 현장에 가서 뭘 취재해야 될지를 미리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여러 번 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확인하러 현장 취재를 하고 갔다 와서 초고를 쓰다 보면 부족한 게 느껴질 거예요. 보완 취재를 하고 글을 쓰는 방향이 좀 큰 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그 과제를 위해서 보통 탐방 기사에 들어가야 될 글감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요만큼만 해도 한 편 쓸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책이 6페이지 들어갔거든요. 사진도 있지만 그럼 길게 써야 되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여기 이제 센터에서 요구하는 거는 A4용지 한 장 반이면 충분히 길거든요. 근데 그 정도만 쓰면 되는데 요 정도만 취재를 해와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약간 마을 탐방이니까 마을 전체를 할 때는 마을 전경 갔을 때 아까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천이 어떻게 생겼는지 마을 전체의 풍경들을 묘사하고 또 개별 공간 마을 중에서 저수지가 있을 수도 있고 걷는 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개별 공간도 좀 묘사할 수 있으면 좋고. 자, 그리고 마을 현황들은 좀 들어가면 좋겠죠. 이 마을에 몇 명이 살고 몇 가구가 살고 마을 전체를 소개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자료 조사를 통해서 미리 센터에 요구하는 게 좋고 그 요구해서 받아놓은 정보가 맞는지 이장님을 만나서 확인하고 이런 경우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장님이나 회장님이나 어떤 대표가 될 만한 분을 만나서 처음에 인터뷰를 해요. 그 마을 상황이 어떻고 뭘 하고 싶은지. 근데 이것만 들어가면은 이 기사가 균형감이 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까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하고 연결을 지으면 그 태안 평생교육연구회 회장이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해요. 요것만 들어가는 거하고 진짜 의미 있다고 주민들만이 할 수 있는 멘트로 들어갔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서 너무 농촌에는 먹고 일하고 자는 것밖에 없다. 근데 와주니까 얼마나 좋냐 이런 말들을 주민 멘트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대표자 인터뷰와 그 관련된 주민들의 여러 인터뷰가 들어가면 되겠죠. 메시지와 관련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마을의 특징, 여러분들이 가서 취재할 마을의 특징과 관련된
또 다른 관계자가 있으면 만나서 인터뷰하는데 아까 우리 저기 묘사하면서도 봤겠지만 이 특징과 관련해서 그냥 써버리면 그 사람이 했던 말밖에 안 나오는데 이 특징과 관련된 에피소드 뭐 고민이 있다 그러면 그 고민과 관련된 사건이나 에피소드 취재가 충분히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민들이 앞으로 우리 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정도만 따서 그냥 이 순서대로 써도 한 편은 괜찮게 나와요. 자기가 구성할 수 있겠지만. 자, 두 번째로 탐방기사 글감인데 아까 단체 탐방, 마을 탐방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마을 탐방에서 취재해야 될 건 이게 잘 중요할 수 있어요. 설립 계기 왜 만들었는지. 그래서 지금 그 두발로라는 모임을 왜 만들었는지 스스로는 조금 이해하고 있지만 물어보는 거죠. 단장님한테 우리 왜 만들었어요? 또 저기서 나오게 된 거는 또 마을하고 다르게 단체 연역 같은 건데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 뭐가 됐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단체를 언제 또 회원을 확대를 했고 그 연역 같은 걸 좀 취재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가면 좋은 게 지금 두발로는 특별한 공간이 없지만 어떤 공간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면 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도자기를 굽는 마을 동아리다. 그러면 그 도자기 굽는 그 공간에 대한 스케치, 도자기를 굽고 있으면 주민들의 행동에 대한 스케치 이런 게 좋은 글감이 됩니다. 아까 이장님이나 그런 인터뷰처럼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인터뷰인은 대표자겠죠. 이 단장님처럼 대표자를 통해서 주로 웬만하면 처음 갔을 때 대표자하고 한 3, 40분 쭉 길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중에서 대표님이 이야기했던 거하고 연결되는 거를 주민한테 물어보고 마을은 단체는 참가자, 회원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또 회원들도 특징이 있는 회원님이 좋아요. 나이가 제일 많은 두발로 회원이거나 나이가 제일 적은 회원들한테 두 사람한테 묻든지 아무튼 특징 있게 좀 풍부하게 취재를 하면 좋습니다. 아까 이제 마을에서 이야기했던 마을 특징을 잡듯이 이 단체에서도 이 단체 활동의 의미를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아까 의미 찾았으니까 그 의미와 관련된 특징을 잡아서 이 특징과 관련된 에피소드, 그러니까 메시지를 잡고 그거 관련된 구체화된 에피소드를 충분히 취재해야지. 아까 제가 그 태안 연구의 중간 부분 안 읽었는데 어떤 에피소드 있냐면 이제 이 사각지대라서 찾아가니까 이분들이 거의 딸처럼 맞이해 주는 거예요. 너무 친해져 가지고. 그런데 사업이 끝나버렸어. 못 들어가가지고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인사라도 하러 가야지 하고 가니까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대.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대. 왜 꾸준히 이걸 왜 못 갔을까? 자기들은 지원 사업에 연결 안 돼가지고 그런 에피소드가 딱 나오면 뭐 아이고 이런 말로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걸 취재를 그게 없는 거를 막 억지로 끌어집어낼 수 없지만 그 아까 금방 같은 뭐 되게 충격적인 거 아니더라도 조금 재밌지만 약간 이 의미와 연결된 에피소드를 발굴하면 다 있거든요. 웬만합니다. 그런 것들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향후 계획 앞으로 두발로가 세종시에서 어떤 단체가 됐으면 좋겠는지라든지 난 너무 좋거든요. 도시에서 그러면서 이게 자기 건강도 있지만 후원도 한다 그러니까 지금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총 한 65명 정도? 와, 되게 많네요, 지금도. 네. 분만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아무튼 그런 향후 계획까지 잡으면 요것도 요 정도 7개의 글감만 잘 나열해도 한 편의 글은 되는 거죠. 네. 자, 다시 강조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핵심 메시지, 활동의 의미, 요거와 연결된 에피소드. 그래야지 좀 글감이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저런 글을 많이 써본 사람은 취재할 때 알아요. 아, 요만큼 취재해서 갔다가는 나 기사를 못 쓴다. 그러니까 계속 붙잡고 늘어져서 이 사람 만나서 저 사람 만나서 찾아보는 건데, 그거는 뭐 이제 제가 금방 말했던 거는 좀 오래 활동을 했던 기자들의 수준인 거고, 그건 저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그런 이야기 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다른 지역에서 마을 기자단들이랑 같이 작업하면서
제일 안 되는 게 탐방 기사기네요. 인터뷰 기사하고 스트레이트 기사는 좀 써요. 근데 이게 마을의 특징을 잡아가지고 쓰는 거는 아직 잘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만 딱 그 정도 해서 충분히 다른 지역에 비하면 충분히 좋은 컨텐츠니까 네. 계속 하시면서 좀 더 깊이나 이런 걸 찾으시면 되겠죠. 계속 강조하는 게 탐방할 마을의 단체나 특징을 잡아야 한다. 그게 핵심 메시지다. 그리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글쓰기에 제일 중요한 건 핵심 메시지다. 내가 뭘 전달할지 찾아야 된다. 이게 취재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취재를 해오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취재를 해오시면 되고, 취재는 다 뜻을 알죠? 이 기사 작성을 위해서 취재한다 그러는데, 문학 작품 쓸 때 취재해요. 소설가들. 자기들이 잘 모르는 직업군이 캐릭터로 나오면 그 사람 만나가지고 인터뷰 하거든요. 취재하면 글이 다 풍부해져요. 자서전 쓸 때도 취재해요. 자기 이야기인데도. 자기 이야기를 자기 관점으로만 보면 왜곡돼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 어릴 때를 기억하는 어머니, 자기 어릴 때를 기억한 친구를 인터뷰해보면, 취재해보면 또 다른 관점에서 그 사건이 들어오거든요. 다양한 관점에서. 그래서 어떤 글이든 취재를 하면 다 풍부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취재 팁 중에 하나가 좀 웬만하면 사전조사를 충분히 해가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숙제를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앞으로 쓰실 때. 근데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면 단점이 있어요. 인터뷰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선입견이 빠져요. 네. 어떤 데가 그러냐면 방송사들이 그래요. 제가 있는 홍성군 홍동면이 되게 그런 마을 만들기나 협동조합 이런 데로 유명한 곳인데 인구가 2,300명밖에 안 되는데 협동조합이 한 20-30개 돼요. 네. 모임도 한 40-50개 돼요. 아무튼 다 기초 내가지고 어떤 협동조합이 있냐면 생태 건축, 자기들끼리 건축 기술을 배워가지고 농촌이니까 생태 방식으로 집 짓는 협동조합이 있고 한 곳은 도토리회라 그래가지고 무이자 대출해주는. 저도 처음에 창업할 때 거기서 1,000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청년들이나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홍동이 한 역사가 한 30년, 40년 됐는데 여기 유명하니까 방송사에서 담고 싶어 오겠죠. 근데 되게 싫어요. 왜냐면 몇 번 당했는데 작가가 사전 취재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만의 선입견으로 와가지고 그 선입견대로 찍는 거예요. 인터뷰할 때도 그 말에 나올 걸 끄집어내고 이게 정말 기자들이 잘못하는 일이거든요. 특히 방송 작가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방송은 취재는 글 한번 바꾸면 틀을 수 있는데 영상은 이 기획 구성안이 다 짜여져 있으니까 현장 가서 달라지면은 틀기가 힘든 면이 있긴 해요. 하지만 이분들 싫은 거죠. 왜곡되니까. 자기들은 그렇지 않은데 여기가 무슨 기농인의 성지인 것처럼 막 드러내버리면 또 그 안에서는 또 원주민들이 시샘하거든요. 저 기농인들 잘났네 막 이러면서 마을이 안 좋거든요. 자, 기자가 선입견이 너무 강하면은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두 번째가 현장 취재에서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사전에 파악한 내용을 취재 과정에서 180도 바꿀 줄도 알아야 된다. 이거는 탐방 취재뿐만 아니라 인터뷰 기사도 마찬가지. 인터뷰도 사전 취재했다가 대화 나누면서 이 사람의 특징이 막 빛을 발하고 있는데 자기만의 이 색안경으로 보고 있으면 그 빛을 못 보거든요. 열려 있어야 돼요. 자기가 틀릴 수 있다. 자,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후속 취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되 현장에서 계속 바뀔 여지가 있어야 된다. 근데 메시지가 바뀔 때마다 좋아져요. 솔직히. 그리고 다른 글도 마찬가지인데 나 글 쓸 때 이거 가지고 써야지라고 시작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근데 글 다 쓰고 나면 메시지 달라져 있어요. 분명히. 계속 쓰면서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다듬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취재는 이런 게. 그래서 웬만하면 스트레이트 기사와 다른 이 탐방 기사는 스토리텔링이 좀 됐으면 좋겠고 스토리텔링을 위해서는 사건과 에피소드 취재가 중요합니다. 피곤해 하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슬라이드 있으니까 계속 할게요. 네. 몇 개 안 남았습니다. 한 2-3장 남은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 이야기 나와서 그러는데 이야기가 어떻게 탄생할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사건하고 사건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야지 이야기 구조가 생기잖아요. 근데 사건은 사람하고 사람이 부딪혀야지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재할 거는 이 사람과 사람과의 만나는 대화, 인터뷰, 사람의 이야기와 이걸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 사건들이 중요하다는 걸 하려고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이야기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 공간 안에서 펼쳐지면 되겠죠.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사람들을 취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참고로만 내일 인터뷰 만약 취재하시잖아요. 클로바 노트라는 앱 아시나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저도 안 썼는데 저는 취재하면은 거의 말하는 속도로 타이핑을 하는데 요즘에 그러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네이버에서 만든 베타 버전이긴 한데 인공지능이 1시간 반짜리를 5분 만에 풀어줘요.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많이 쓰고 요즘에는 스타트업 회의록도 저걸로 다 작성하고 하는데 좋은 거는 그 아무리 AI라 그래도 아직까지 빅데이터가 안 쌓여서 오탈자가 나오거든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한 80% 이상 맞거든요. 근데 나중에 녹취록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부분을 터치하면 그 부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녹취 풀 때 막 녹취 풀면 막 지나가 버리잖아요. 속도 안 맞으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그게 못 찾아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필요 없이 그냥 뚝 하고 녹취록도 거기서 바꿀 수도 있고 앱도 되지만 데스크탑에서 그냥 웹에서 클로바노트 치면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하면 똑같이 뜨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텍스트 파일로 변환해가지고 한글에 풀어줄 수도 있고. 네. 이 앱을 사용해서 글로 이렇게 나오는 녹음을 하면 아니 앱을 깔면 여기 나와요. 새 노트 만들기 플러스 누르면 거기서 현장에서 이 녹음 키를 누르면 그때 녹음 그대로 돼가지고 녹음 마지막에 종료하면 변환 중입니다 해가지고 한 2, 3분 안에 쭉 변환해서 나오고 그 외에 이미 녹음한 파일을 여기다 올려도 되고 저는 이 방식을 이용하는데 왜냐면 인터뷰하다가 중간에 저는 주로 돈을 받고 인터뷰하기 때문에 한번 날아가면 큰일 나거든요. 한 건에 50만 원 정도의 인터뷰 이런 비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안 쓰고 저는 이제 인터뷰할 때 끊기면 안 되니까 비행기 모드로 해놓고 녹음을 한 다음에 끝나자마자 여기에다가 업로드를 해요. 그러면 자기가 변환해가지고 나오면 그거 가지고 하는데 저게 있으니까 되게 편한 게 인터뷰 기사 쓸 때 너무 좋아요. 네. 네.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작년에 나와가지고 그걸 활용하시면 취재하실 때 되게 편할 겁니다. 특히 인터뷰나 탐방 기사를 계속 하실 거면 이런 거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약간의 방법은 이렇게 하고 업로드를 하거나 녹음하고 종료하고 나면 뭐가 뜨냐면 지금 녹음 내용이 무슨 형식인지 인터뷰냐 회의냐 강연이냐 뭐 이런 게 떠요. 교육이냐 이렇게 떠요. 우리 인터뷰잖아요. 그럼 인터뷰 체크하고 그러면 또 뭐가 나오냐면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세 명이냐 네 명이냐 다섯 명이 나와요. 그러면 몇 명이 선택하면 AI가 목소리를 가지고 참가자 1, 참가자 2, 참가자 3을 구분해요. 목소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3명까지 하니까 얘가 헷갈리지 않더라고요. 한 4명, 5명 넘어가면 헷갈리는 것 같은데 3명, 2명 인터뷰하기엔 충분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시면 녹취록을 굳이 풀지 않아도 녹취록 푸느라고 인터뷰 기사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네요. 인터뷰 이 2명 이렇게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쭉 떠요. 진짜 하는 말 그대로. 이게 지금 오탈자 거의 없잖아요. 네. 이게 그대로 나오는. 네. 제가 바꾸지 않은 겁니다. 요 정도 수준은 나오는데 약간 보통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단어, 그러니까 마을 이름 이런 건 다 틀리게 나올 거예요.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니까. 그런 건 다시 듣고 고치면 되니까.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